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구 30만 이상인 중소도시의 폭염 발생 빈도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48년에 걸쳐 진행한 도시화 효과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16개 도시를 포함한 30곳의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10년당 중소도시에서는 폭염 일수가 1.8일, 대도시는 1.6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인접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비교하면 이런 추세는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구미의 폭염 일수가 2.7일 증가하는 동안 대구는 2.2일 증가했고요. 청주의 폭염 일수가 1.7일 증가하는 동안 대전은 1.1일 늘었습니다. 또 포항에서 폭염 빈도가 1.1일 증가하는 동안 울산은 0.5일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런 결과는 인구 비율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 추세가 1990년대 이후에 정체된 반면 중소도시의 인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이 시기에 중소도시의 폭염 일수와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도시화가 폭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인구가 늘고 성장하는 도시는 앞으로 폭염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농수산 이슈에서는요. 너무 늦게 정부 양곡을 5만 톤 방출한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 비난의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은요. 이 더위에 아주 끌리는데요. 이색적인 동굴로 떠나는 여행, 예술여행 기대해 주시죠.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어느새 쌀 수확기가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벼베기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시점에 정부가 어제 정부 소유의 산물벼 5만 톤을 시중에 방출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면 쌀값에 영향을 줄 텐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아직 더위가 한창인데 벼베기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본격적인 수확기는 10월이지만요. 빨리 수확하는 조생종벼는 8월 들어서 이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8월 초에 충남 당진에서 햅쌀 빠르미가 벌써 출시됐고요. 지난 9일 충북 충주시에서도 관내 첫 벼베기가 있었습니다.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난 14일 경남 고성군에서도 쌀을 수확했다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밥맛 좋기로 유명한 오대쌀의 생산지 강원도 철원 지역도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조생종 오대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될 예정입니다. 네, 이 수확기에 접어들면 가장 민감한 주제가 쌀값이잖아요. 근데 네네. 올해는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됐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치적 쟁점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결국 이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힌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상정, 재투표를 했으나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당연히 농민 여론 좋지 않았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혁신안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주목받은 게 있다면 올해 수확기에 80kg 쌀 한 가마의 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정부가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부의 쌀값 20만 원 목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뭐 정부가 목표했던 산지쌀값, 그러니까 80kg 이 산지쌀값은 아직 20만 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이 한 달에 3번, 5일, 15일, 25일 이렇게 3번 산지쌀값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15일자 산지쌀값 아직 발표 전이고요. 가장 최근의 산지쌀값인 5일자를 보면 19만 1,844원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만 원이 뭐 쌀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할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뭐 흔쾌한 가격은 아니지만요. 17만 원, 18만 원 선의 산지쌀 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를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목표한 쌀값 20만 원도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 어제 그러니까 16일 네. 산지쌀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2022년산 산물벼, 또 작년에 수확한 건조하지 않은 벼 이 5만 톤을 시중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상한데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벼를 시중에 방출하는 거는 공급이 늘어나고 이거는 가격 인상 방침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공급 늘어나면 가격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네. 순서입니다. 어제 정부 양곡 5만 톤 방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농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반발했는데요. 정부가 쌀값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공언해놓고 정작 쌀값이 결정되는 수확기에 정부 양곡을 시중에 풀어서 가격 인하 요인을 만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농민들이 수확한 쌀을 사가려는 시장에는 언제라도 필요하면 정부가 시중에 쌀을 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우려를 했는데요. 유통업체들이 쌀을 많이 쟁여둘 이유가 사라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예,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그리고 식량정책과의 사무관 등 관계자들과 전화로 상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이번에 정부 양곡 5만 톤 방출을 결정한 건 쌀을 유통하는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그러니까 농협 RPC와 민간 RPC들이 2022년산 재고가 다 소진돼서 판매할 원료곡이 없다 이런 민원을 속출했고 따라서 9월까지 평년과 비교해 부족한 5만 톤의 산물벼를 시장 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최소량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유통업계 또 농협 RPC 등에서 판매할 쌀이 부족해서 정부 양곡 방출을 요구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한 건 그럼 수확기에 쌀값 20만 원 계획을 수정한 것인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산지 쌀값이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보기에 이 추세라면 쌀 80kg에 20만 원은 무난히 달성하고 21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현 시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료곡 5만 톤에 대해서는 9월 안에 모두 판매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유통업계 하소연이 한두 달 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농식품부에 정부 양곡을 일부만 시장에 방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의 서기관과 당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원료곡 부족분이 심각할 수준이 아니다. 농협이 보유한 원료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유통될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인했고요. 특히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드린 건 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데 쌀값 상승세는 부담이 되지 않겠냐. 또 쌀값이 조금 오르면 정부 양곡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차라리 한 달 전에 정부 원료곡을 풀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확기에 푸는 것보다 쌀값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농민들에게는 그 수확기 쌀값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당한 자책이나 반성을 넘어서는 자기 비난의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나서 그렇다. 다 내 탓이다. 그쵸.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자기 비난인데 네. 오늘은 이제 자기 비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직장인들은 직장이나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데 이런 느낌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잠깐 기분 나빴다가 털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다. 혹은 내가 못나서 이런 게 생긴 거다라는 식으로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기 비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쵸. 헤어나오기가 전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요? 조금씩이라도. 예, 모든 감정이 다 그렇지만은 네.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초조감, 죄책감 같은 것들은 사실 뭐 이런 감정의 스펙트럼 다 누구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좀 너무 둔감하거나 과도하게 감정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실수를 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라는 걸 알아차릴 때 이런 감정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다만 이런 감정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자기 반성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을 갉아먹는 자기 비난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비난이 심한 정도가 이제 다른데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건가요? 우선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 있거든요. 과도하게 압박감을 주는 업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가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튼튼한 뼈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네.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튼튼한 뼈도 계속해서 작은 강도의 자극을 계속 주다 보면 골절이 오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본인 자체가 비판이나 비난에 좀 취약한 경우도 있겠죠. 이거 성격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시간 되면 침 흘리는. 그렇죠. 아이죠. 개한테 이제 먹이를 주면 침이 나오는데 네. 먹이 줄 때 종소리랑 함께 네. 먹이를 주게 되면은 이제 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소리만 들려도 침이 나오는 나오네. 것처럼 이게 좀 조건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극에 대한 일종의 반사적인 학습이 일어난 건데요. 인간의 뇌는 동물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이 가능한 뇌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학대 라든지 따돌림 같은 괴롭고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겪어왔다면 우리의 인지는 학습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과잉 경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안 좋은 사건의 조짐이 보여도 거기에 대비하려고 감정이나 몸 안의 여러 시스템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큰 덩어리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 같은 거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작은 자극에 대해서 훨씬 크게 반응하고 또 반복해서 곱씹는 것도 본인이 살았던 삶의 경험들과 결국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네. 비유하자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비슷한 자극에 좀 굉장히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고요. 또 하나 이제 드물지만 기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분도 계시거든요. 성격이라는 것이 타고난 기질과 성장 과정의 경험이 합쳐져서 형성이 되는 건데 성장 과정이 순탄했다 할지라도 기질 자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면 작은 자극만 와도 감정의 불이 확 붙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질이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요즘 말하는 금쪽이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더 자주 혼나거나 더 자주 비난받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격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자신도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하게 돼서 자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환경 문제인데. 그렇죠. 환경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타인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건 내 통제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키워드가 인정과 수용. 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받아들이라는 것이 포기라는 말과 조금 다른데요. 네. 어쨌든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고통에만 휩싸여서 사실 다른 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힘든 상황 안에 있으면은 무언가 시도한 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막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 네.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고 조언을 듣는 것은 벼랑 끝에서 버티거나 뛰어내리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도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좀 절망하고 자책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현실적인 조언이랄까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뭐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이라면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려쳐야 되나? 아, 아니면은 그쵸, 예. 아니면 막 버텨야 되나? 어떻게든 네. 버텨야 되나?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걸 적용해 본다면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은 하되 내가 가진 선택지를 찾아보는 게 도움되죠. 그러니까 뭐 사수나 상사에게 업무 분배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거나 부서 이동을 좀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휴직이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퇴사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한 가지 선택에 매몰되기보다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한결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쵸, 네. 또 마냥 절망적인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안도감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기만 하다면 그 상황이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주의 환기를 좀 하고 멀리서 이 문제의 여러 면을 객관적으로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직이나 퇴사를 만약에 이제 고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를 외려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정이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나 나가도 돼. 통장에 한 100억 있거든.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정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고통에 파묻혀서 계속 그렇게 괴롭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면 내가 좀 인정하고 견디기 위한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말 내가 뭐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언이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객관적인 면을 살피게 되거나 아니면 책이나 영상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거나 긴 휴가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짧은 휴가나 휴식을 통해서 잠깐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시작해서 체력을 길러보거나 하는 선택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문제를 너무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 이걸 견디지 못하면 난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얼마나 멀리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멀리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조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막 그 엄격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성질이나 기질 같은 거는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잘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사실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통한 학습이 전체가 바뀐다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어르신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격 전체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삶을 바꾸자. 성격 바꾸자라는 식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노력한다면 덩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조금 거리를 두자라든지 내 잘못이나 실수를 너무 오랫동안 곱씹지는 말자라는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조금 절실한 부분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좀 궁금한 게 이 자기 비난을 하는 사람들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제 자기 비난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 아나운서님께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밝게 맞아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런 행동이 강화되게 되거든요. 언제 제가 좀 부정적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걱정이 그러니까 되는데. 인사하는 게 편해지고 그러면 네. 이제 좀 더 덧붙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게 되고 좀 그렇죠. 친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냉정하게 받아주신다 네. 하시면 점차 그 행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비난하는 행동을 새로운 행동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결과 한번 접촉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익숙함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령 그 행동이 본인한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신이 실패를 맛보거나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남 탓보다는 자신의 탓을 하는 게 사실은 좀 편하거든요. 빠르고요. 빠르고 네.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자신의 탓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자기 비난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비난하는 거는 길게 봐서는 본인한테 안 좋은 결과일 텐데 당장은 익숙한 행동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비난을 하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행동 변화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난하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았구나. 이거를
일단은 깊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네,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봐서 진짜 나한테 안 좋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이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껏 자신이 습관적으로 자기 비난과 자책을 하면서 얻게 된 것, 잃게 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았던 게 뭐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나쁜 그냥 게 뭐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접 써보는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써봐라.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인 부분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직접 글로 적어서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자기 비난의 다양한 결과와 또 접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비난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가 인지가 될 때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와인 드실 때 생각해보면 네. 그냥 먹으면 별맛이 없다가 네.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 되게 네. 비싼 거야. 네.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이런 아주 긴 스토리를 가진 아주 맛있는 와인이라고 설명하면 좀 그렇죠. 맛있게 느끼게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사주면 더 맛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어떤 결과에 대한 느낌값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좀 접촉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자기 비난이 시작되는 촉발 요인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본인이 취약한 말 또 자기 비난 쉽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 그때 느끼던 감정들이 촉발 요인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일이 뜻한 대로 풀리지 않았다. 누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뭐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미묘한 일들도 시작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고생을 좀 하겠구나. 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벗어나기가 쉬워지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자기 비난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자기 비난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약간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 낚시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물고기 입장. 물고기 입장에서 낚싯바늘에 걸리는 게 사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게 낚싯바늘인지 아니면 먹잇감인지를 항상 인지하지는 못하고요. 언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낚싯바늘에 낚였다는 거. 걸렸을 때. 맞아요. 걸리고 나서야 대부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물고기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난하는 상황을 예측해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비난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자신이 내가 낚였구나. 늪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때 빠져나온 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권유드리는 거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시는 걸 좀 알람이요? 권유를 드리는데 2-3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설정을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이제 그 한 1-2분 정도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하는 것을 한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내가 뭔가 일이 닥치고 자기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을 좀 더 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알아차렸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물고기가 이게 본인이 물고기에도 나오는데 낚싯바늘에 걸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물고기들은 도망치려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좀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물고기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왜 나는 왜 이러지? 이게 바보처럼 이렇게 나는 걸려서 이러고 있는 거지? 혹은 더 들어가서 낚시꾼이 왜 나를 낚은 거지? 왜 하필 오늘이지? 라는 식으로 계속 왜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는 물고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예, 우리도 종종 그러죠. 죄송해요. 너무 와닿아서 웃었어요. 그 자책이나 자기 비난하게 되면 그런 거구나.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 정말 재수가 없어. 난 평생 그래왔어. 난 이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 인간이야 라면서 그래서 환경을 곱씹거나 탓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낚싯줄에 끌려가서 횟감이 되거나 매운탕거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why에 집착하지 말고 how에 집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때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주의 전환이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인 시도와 연습을 통해서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는 것에서
곳에서 빠져나와서 자꾸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고 전환하는 것을 반복할 때 뇌가 실제로 변하게 됩니다. 행동의 레퍼토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좀 위안이 되는지, 감정이 가라앉는지 또는 감정이 환기가 되는지를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기 비난은 스스로 자신을 밉게 볼 때 또 스스로 내가 진짜 못났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려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좋은 것을 많이 허용한다는 말이고, 그럴 때 이제 결국 자책이나 자기 비난에 좀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고기 얘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 자기 비난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는 동굴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뜨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예술 세계와 만나게 될까요?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진짜 뜨고 있습니까? 네, 전 뜨고 처음 있습니다. 듣는데 왜 네. 저만 처음 듣죠 항상? 일단 오늘 네. 이 동굴의 매력에 빠지실 청취자분들과 함께 빠질 시간을 가질 텐데 왜 빠지게 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말복이 지났는데 우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강력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또 바깥 활동이 많으실 청취자분들께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를 물리칠 방금 말씀드렸던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예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 또 한여름에도 15도를 넘지 않고 서늘하다 못해서 한기가 느껴져서 외투를 꼭 챙겨가야 하는 극강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바로 동굴로 떠나는 예술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동굴이 시원한 거 인정. 근데 네. 동굴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예술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이 흐르는 다양한 동굴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동굴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강원도 삼척에 위치해 있는데요. 5억 3천만 년 전에 생성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의 경우 지난 1966년 6월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이 되고 이듬해 환송굴로 개장을 했습니다. 이 환송굴은 국내 최대의 석회동굴로 동굴 입구 폭만 해도 14m인데다가 높이만 해도 10m에 달하고 주굴 길이만 3.3km. 그래서 이 내부에는 도깨비 방망이, 미인상, 거북이, 옥좌대, 꿈의 궁전 등 다양한 모양의 종류석과 석순이 고대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에도 대금굴과 관음굴 등 다양한 석회동굴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석회동굴에 빛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점에서 주목을 하시면 되냐면 이 동굴 자체가 빛과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천연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빛이나 LED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전 대부분의 폐광들이 새우젓이나 젓갈의 저장고나 와인을 보관하던 그 애물단지 창고들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문화 공간, 즉 유니크 베뉴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크 베뉴가 뭐예요? 공연장 뭐 이런 뜻이에요? 이 관광에서 관련된 단어인데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이벤트의 앞자를 따서 컨벤션 센터, 호텔 연회장 등 전통적인 회의나 아트페어에서부터 최근에 열린 잼버리 행사까지 이것들이 모두 마이스 산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은 4차 산업 시대에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산업의 성장과 함께 행사 개최 장소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최근에는 보다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체험을 개성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원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유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갖춘 이 유니크 베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의 동굴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유니크 베뉴로 유니크 베뉴가 그러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좀 특별한 독특한 장소. 네, 근데 이제 그냥 장소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이나 관광들 단체 분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이걸 또 마이스 장소라고 유니크 베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동굴에서 공연을 진짜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무대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시는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광명동굴인데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애청자분들도 한 번쯤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법한 동굴입니다. 그렇죠. 연간 100만인데. 네. 1903년에 광산으로 설립이 됐고 1912년 일본이 광산을 개발하면서 징용과 수탈의 현장으로 좀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광복 이후 폐광하기까지 금, 은, 아연 등을 캤고 한국 전쟁 때는 피난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곳을 2011년에 광명시가 매입을 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해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것이 네. 깊이가 275m, 갱도 길이가 7.8m에 달하는 광명동굴인데요. 이 갱도의 층수를 얘기하는 걸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레벨부터 지하 7레벨까지 전체적으로 9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개방된 공간은 0레벨부터 지하 1레벨부터 아이고. 그러니까 9레벨 중에서 1 아주 극히 일부만 진짜 조금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무궁무진하다. 네, 그런 곳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명동굴이 다른 동굴에 비해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굴 속 공연장입니다. 국내 유일의 동굴 공연장인 동굴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요. 이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는 그동안 오페라,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명동굴에 가시면 동굴 아쿠아월드, 또 빛의 공간, 또 황금 폭포, 또 동굴의 제왕, 네, 동굴 지하 호수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서울에서 또 가까운 편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뭐 아쿠아월드, 빛의 공간 이름들이 아주 궁금함을 자아내는데 네, 또 네. 어떤 동굴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방문했던 네. 가장 좀 특별한 기억에 남았던 동굴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철갑상어와 송어가 함께 살고 있는 철갑상어요. 동굴입니다. 네. 네. 사실 이 철갑상어는 실제로는 상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고기입니다. 네. 그래요? 네. 바다에 사는 상어는 모든 골격이 연골만으로 이루어진 연골 어류이지만 이 철갑상어는 척추뼈가 있는 경골 어류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상어는 새끼를 낳지만 네. 철갑상어는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철갑상어의 알이 세계 3대 진미죠. 네, 캐비어라고 네. 불리게 되는데요. 단지 생김새가 바다 상어랑 닮아서 철갑상어라고 불릴 뿐이지 사실 철갑상어는 식물성 플라크톤만 먹고 사는 아주 온순하고 착한 민물고기입니다. 즉 철갑상어는 상어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화록동굴에 가시면 아주 온순하기로 소문난 민물고기 철갑상어를 가까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철갑상어를 키우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이거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철갑상어의 산지로 유명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의 추운 날씨와 걸맞는 호수의 낮은 수온과 1년 내내 선선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충주에 위치한 화록동굴의 수온이 거의 일치했던 같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댐 건설과 하천 정비, 수질 오염 등으로 이 철갑상어의 서식지가 훼손되어서 멸종 위기에 처했던 토종 철갑상어가 이제 2010년부터 이 철갑상어를 복원하기 위해서 북한 토종 철갑상어를 들여와서 종 복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남도에서
토종 철갑상어 양식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충주에 위치한 화록 동굴에 또 철갑상어들을 분양받게 되었고 하나 둘 번식에 성공하면서 현재 50마리의 철갑상어들이 이 화록동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인데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예술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예술 여행으로서 주목해볼 대목은 어디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 완벽한 암종 구조를 색다르게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일정한 온도와 그 암전 상태가 유지되는 동굴의 특성을 활용해서 고추냉이, 버섯 등 다양한 채소들도 함께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화록 동굴 농원에 가시면 이 고추냉이와 버섯들을 LED 수경 재배 기법으로 키우고 있어서 고추냉이 생잎을 이용한 고추냉이 장아찌와 고추냉이 아이스크림, 또 구이용 왕고버섯 등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갑상어들의 서식지에서 카약을 탈 수 있는 이색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설마 투명 카약 그런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그걸 동굴 안에서. 네. 저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네. 그래서 이쯤 되니까 또 네. 전국 각지의 애물단지였던 폐광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예술이 흐르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야,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면서요. 동굴 여행할 때.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30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약 800개에서 900개 정도의 동굴이 그렇게 국내에 많아요?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동굴만 해도 3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은 규모나 분포수, 지형의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일대의 석회동굴 지대와 제주도 화산동굴 지대는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지대로 인식이 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동굴은 태양광이 없고 기온이 일정한 데다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는 등 외부 환경과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생태계 역시 매우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종 다양성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동굴은 붉은 박쥐와 같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 등에 의해 지형이나 2차 생성물 등의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굴 많고 네. 우리가 좋은 동굴도 많이 갖고 있지만 너무 또 네. 개발하면 좀 네. 그렇다. 또 쓰레기 버리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네. 일단 훼손이나 네. 환경 오염에 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아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좀 날씨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생각만으로도 네.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오늘 동굴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시간 함께했습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미진님이 보내주셨네요. 충주의 화록동굴도 좋아요. 방금 말씀드린 화록동굴. 네. 충주 이사 후에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환선굴은 3번이나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을 만큼 좋아요 하고 미진님이 야, 이 동굴 전문가신데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또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또 어디 갔다 온 거 좋은 데 있으면은 저희 방송에 또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미숙 님도 광명동굴 지난주에 다녀왔다.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강추입니다. 올 휴가내는 광명에서의 추억으로 기억이 되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이승교 님이 작은 자전거 타고 가을 부는 천변으로 나가봐야겠네요. 다음에 봐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만의 방법 어떤 게 괜찮았는지 얘기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3253님은 오늘 주제인 자기 비난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언행 뒤에는 반드시 비판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직업임에도 정말 그 자기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고 방송이 끝나면 탁 털어버려야 되는데 생각이 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지환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좀 노력을 그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최근 며칠 사이인 것 같아요. 좀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달 말까지 무더위는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강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하나 가볍게 챙겨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어느 날보다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